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2022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2021년의 마지막 날을 함께 했는데 또 해가 바뀌었어요. 네, 벌써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저는 요새 자꾸 태몽을 꿔요. 2022년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태몽이 그러니까 태몽 같아 보이지만 뭔가 재물운이라던가 인복이라던가 차라리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가 들어오는 꿈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상하게 요즘에 꿈을 계속 꾸고 있어갖고 새벽에 눈을 뜨는데 눈 뜨자마자 해몽을 해보거든요. 그러고는 다 태몽이에요. 근데 이게 저 같은 싱글 여자들은 그게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뭔가 좀 대박이 나지 않을까. 듣자 하니까 감독님도 태몽을 좀 꾸셨다고. 네. 저도 요새 자꾸 뭔가를 두어다가 집에 갖다 놓는 꿈을 꾸고 있어가지고 태몽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아직 뭐 그런 소식을 전할 만한 우리 둘 다 좀 심상치 않은데요. 이상하다. 올해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다. 진짜로. 네. 근데 저희만큼 또 간절하게 올해 큰 목표를 가지고 대박 나길 원하는 게스트분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게스트 홍수진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0대 중반 홍수진이라고 하고요. 이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는 그만하고 싶어서 제 일을 하려고 제 조그만한 제 사업 준비하려고 하는 현재는 백수. 현재 백수. 가장 부러운. 근데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의료업이요. 그렇죠. 네, 지금 한의원 개원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좀 건강에 대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자, 감독님의 사신 방송. 저 요즘에 자꾸 눈 주변이 이렇게 좀 각질이 일어나고 건조하고 핏줄도 좀 터지고 이러는데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이거는 수면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가요? 잠을 진짜 많이 자고 있는데. 그래요? 예. 자꾸 눈이 막 안압이 올라오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자도. 안과를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안과 치료 먼저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뒷목이 많이 안 좋으시면은 또 그렇기도 하고 너무 아파요. 혹은 뭐 비염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비염도 있어요. 요즘에. 그러면 분들이 코가 막히거나 하면은 눈 쪽 순환이 많이 안 좋아져서 눈곱도 많이 끼고 각질도 많이 생기고 눈도 많이 붓고 그러죠. 뭘 먹으면 한약을 먹어야 될까요? 뭘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뒷목 스트레칭 먼저 많이 해주시고요. 뒷목 운동 많이 해주시고 코 주변의 마사지도 자주 해주시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비염에 대해서는 뭐 한의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그때그때 복용할 수 있는 약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복용하시고 이미 좀 나이가 찬 언니들이 환절기에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한겨울에 면역력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건강 팁 이거는 저한테 약간 좀 치우쳐져 있는 건데 저는 겨울에 너무 이렇게 근육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웅크리고 다니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체온이 떨어져요. 이제 체온이 젊었을 때는 이제 좀 열기가 좀 있어서 괜찮았는데 나이가 좀 더 들수록 점점 더 몸이 냉해져가지고 더 추위를 많이 타고 하니까 더 웅크리고 있고 근육은 더 약해지니까 맨날 어디 뻐근하고 이래서 저는 겨울에는 쌍화탕이 쌍화탕이 가장 좋다? 쌍화탕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약국에서 파는 생강 쌍화탕 있잖아요. 생강 쌍화탕. 제가 듣기로는 편의점에서 먹는 우리가 이제 사 먹는 쌍화는 쌍화탕 맛 차고 맞죠? 약국에서 파는 게 쌍화탕인데 그것도 약간 거의 주스 같은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쌍화탕 약재 그 용량만큼 달여서 먹어보면은 정말 맛이 구려요. 화장품 맛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 계피 냄새도 진짜 많이 나고 쓰고 이런 단맛이 1도 없고 그런데 그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먹는 거는 맛있는 걸로 봐서 쌍화탕 향 음료인데 이제 편의점 거는 좀 더 달달한 음료고 약국 거는 좀 더 양량이 좀 더 높아져 있고 실제로 쌍화탕을 먹어보면은 맛이 없다.
와, 저도 최근에 쌍화탕을 선물을 받아 먹어봤는데 화장품 맛이 나서 날 먹이는 건가 진짜 이 생각이 할 정도로 근데 몸에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철마다 먹는 쌍화탕이. 그 약간 열내고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들이 향이 많이 나요. 아, 근데 그걸 먹으면 살은 안 찌겠죠? 쌍화탕이요? 쌍화탕이 살찌진 않아요. 쌍화탕이 살찌. 또 네, 다이어트 이야기를 저는 항상 한약을 먹으라고 이제 진맥받고 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게 체질이 바뀔까봐. 체질이 바뀔까봐. 근데 약은 체질을 확실히 한약은 오래 먹으면 좀 체질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잘 살펴보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올해 겨울에 올겨울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독감 예방 주사도 올해 꼭 챙겨서 맞으시길 네 바라고요. 우리 올겨울 건강 잘 챙겨서 새해 또 활기차게 시작해 봅시다. 파이팅. 네. 오늘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네, 책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수지님이 선정해 주신 오늘의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어떤 맥락에서 이 책을 네, 인생책으로 선정하셨나요? 일단 제목 너무 읽고 싶은 제목 아닌가요? 약간 좀 제목 진짜 맞아요. 네.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 네. 어떤 의미일지 굉장히 음. 궁금한 책이기도 하고 그거에 비해서 표지는 되게 귀엽고 얇고 해서 딱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번에 언제 이거 팟빵 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셨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다정한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네네 그거 책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약간 목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약간 좀 바른 사람 되고 싶어요. 네, 남에게 해 안 끼치고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내가 그렇게 내세웠을 때 안 부끄러운 이런 사람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알아야 내가 돼. 혹시 알지 못하는 새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게 있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이런 사회 뭐 인문학 이런 거는 좀 주기적으로 읽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1, 2년간에서는 이게 사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차별, 혐오 뭐 이런 거 논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이런 류의 책 네, 유명한 거 한두 개씩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마음 먹고 추천을 해주신 거네요. 네. 네. 솔롱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도 이제 이 책을 제목은 여러 번 들어봤었는데 읽진 않았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책을 읽는 거 살짝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너무 많이 아는 건 사실 나 두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흔한 그런 책이다라고 사실 처음에 굉장히 생각했는데 일단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살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는데 혹은 나는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가 굉장히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품지 않고도 맞아.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었을 수 있었겠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진작 읽어볼 걸 하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저도 너무 같은 생각. 제가 일단 여성으로 대한민국에 여성으로 태어나고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작은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소수자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나는 되게 깨어있어. 나는 차별하지 않아. 난 정말 오픈마인드야.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책을 읽는 순간 두둥 되게 무지했구나. 나는 계속해서 차별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나보다 더 소수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꼰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준 책이었어요. 이게 2019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제가 이걸 2019년도 출간되고 얼마 안 돼서 읽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특히 장애에 대한 생각. 시작부터 작가님이 결정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저도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결정장애라는 맞아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님도 별 생각 없이 우리 비장애인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결정장애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게 나도 다수자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너무 제 얘기 같아서 첫 장부터 난 너무 공감된다. 근데 그런 걸 사실 하나하나를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지 너무 이제 사실 신경 쓰고 살아야 되니까 네. 좀 머리 아프긴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이 나와서 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결정장애라든지 분노조절장애라는 게 사실 이게 정식적인 명칭이 아니래요. 그런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증상이 없대요. 그런 질병 자체는.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만들어내는 말인데 사실은 내가 나한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비하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못하고 쓰는 걸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우리 뒷장에도 나오지만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빈다? 죽자고 덤빈다처럼 정말 이게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고르고 선택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맥락도 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인데 이 책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책은 스토리가 있는 책은 아니라서 전반적인 줄거리를 하기는 그렇고요. 근데 책 서장에 보면은 이제 일부에서는 어떻게 차별을 보지 못하는 나는 차별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특권이라든지 아니면 왜 불평등이 안 보이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부에서는 차별이 어떻게 지워지는지 어떻게 정당하게 보이도록 되어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머나 농담의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능력주의 신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분리나 차별을 정당하게 하는 그런 다른 변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요. 3부에서는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차별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에 도전하는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위협으로 느껴지고 어떻게 이제 반발을 사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는 항상 좀 차별에 관한 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쟁 화장실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인상적인.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화장실 논쟁과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책은 1부, 2부, 3부로 나뉘어서 지금 수진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전개가 되는데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 인권, 차별에 관해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청소년, 홈리스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학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에 대한 관점, 그리고 법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입법에 대한 그런 관점들, 그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우리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1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싶은데 1부에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다수자 차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수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다수자 입장에서는 특혜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수자가 차별받는 역으로 차별받는 그런 특혜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에게 주는 특혜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다수자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과거에도 존재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다수자 차별론에 대해서 언니들은 또 어떻게 읽었고 어떤 부분에서 좀 동의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이것까지는 조금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여기서도 나오듯이 다수자 차별론이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은 실제로 소수자는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아까도 차별이 어떻게 내 눈에는 안 보이는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다수자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특권이라는 게 사실 정말 거창한 게 아니고 정말 사소한 내가 이렇게 일상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거고, 소수자들은 그런 것 자체가 좀 힘든 건데 내가 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알지 못하는 그런 거 여서 네. 네, 특권이 굉장히 평범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라서 이런 차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자에게 특혜를 주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차별을 받는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나의 특권을 인지하지 못하면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좀 이런 다수자 차별론을 그러면 목소리를,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가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도 계속 좀 알려주고 하는 이런 교육이나 문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능력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변명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은 이래서 이러는 거야라고 하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종에 여성은 얼만큼을 필수적으로 뽑아야 돼라고 하면은 이 직종에 지원하는 여성들이 이만큼이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안 뽑는 거지라고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뒷장에 나오는 능력주의 함정에서도 여성들이 이거를 하도록 교육을 받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못 갖춘 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보지 않고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뽑으면은 남자들이 더 하니까 능력 있는 남자들이 차별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곧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더민주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여가부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두 분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대선을 겪으면서 정말 그들의 입장이었을까? 그러니까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은 똑같거든요. 다수자 차별론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런 여성들만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그런 과정에서 남성들이 차별받는다. 맞아요. 우리는 뭐 그들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맥락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람은 누구나 내가 피해를 받으면은 이건 되게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는 항상 그 남녀의 차별을 겪어왔고 누군가는 다 이런 부당함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 공감하는 부분들은 있을 건데, 요즘엔 사실 우리가 여가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막 페미의 등장과 함께 막 이게 너무 격렬해지니까 남성들이 반대로 우리 역차별 당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더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는 싸움이잖아요. 사실 사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평등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옛날에 이민자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외국인 노동자들로 외국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그때 사실 저는 내가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내가 속했던 사회에서 나한테 주어진 권리를 되게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날 누가 건드리게라도 해봐. 난 모든 걸 활용해서 난 나의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그건 내가 나한테 부여된 권리를 잘 이용했기 때문이지만, 현지인들은 누군가 나한테 특권을 줬다고 생각하면은 또 부담을 느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상대적인 이런 개념 같아요, 이런 거는.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 답하기 어렵다. 네, 정말 답하기 어려운 것 이거는 같아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수지님은 어때요?
근데 이게 그 여가부를 폐지하는 거에 대개는 20, 30대 남성분들의 의지가 되게 강한 강하죠. 거잖아요. 그런 의사 표현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읽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차별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있을 수 없는 거인데요. 이게 윈윈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어떤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20, 30대 남성들은 본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 사람들도 특권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이제 뭐 이미 기득권 안에 편입을 못한 사람들인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청년 차별의 문제인 거잖아요. 다른 차별의 문제가 청년 있는 차별. 거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재산을 가질 기회를 찾지 못했고 뭐 취업이 너무 힘들어졌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오히려 청년 할당을 늘려라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하면은 관점 자체가 네 다른 이렇게 내가 10만큼 올라가면은 네가 상대가 10만큼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10만큼 올라가면 나는 또 다른 데서 10만큼 올리고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시작은 그런 게 있겠죠. 뭐 여성들을 위한 공약들을 정책들을 펼쳐나갔을 때 남성들이 소외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별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책에서도 서술이 되어 있지만 정말 여성과 남성을 놓고 봤을 때 누구의 임금이 더 높으며 누구의 직급이 더 높고 누가 더 경제적인 어떤 부를 획득하며 살고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현저하게 아직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팩트를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우리가 더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세대보다는 지금 젊은 세대가 더 누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차별은 없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분명히 어떤 수치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게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우리가 20, 30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50대, 40대도 사실 다 겪어왔던 문제고 했던 건데 항상 그때마다 우리도 남자 동기들하고 논쟁을 했던 게 야 남자는 군대를 가니까 그 경력을 쳐주는 거고 그런데 사실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회사를 내가 한다면 저도 남자 직원을 채용하는 게 저도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자 직원을 채용해서 뭔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이 친구가 떠난다는 걸 생각했을 이게 때 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 구조가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생물학적인 이유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존재를 해서 그런 어떤 차별이나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을 이건 사실 평생 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일단 물론 지금 뭐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보다는 결혼을 한 여성이 훨씬 많고 아이를 낳는 여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여성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20대 남성들이 30대 남성들이 역으로 차별받는다라는 그런 관점 하나로 접근해서 폐지시키는 거는 저는 좀 그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정책을.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가면 2부에서 소제목이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이유. 여기서 개그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과거에 흑인 분장을 하고 시커먼스 시커먼스 이런 거 있었고 네 그런 약간 인종을 비하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그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좀 불쾌감을 느꼈던 누군가의 말을 가지고 같은 입장을 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 이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다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상반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가가 경험했던 건데 연로
교수님께서 원로 교수님이죠. 연로가 아니라 원로 교수님께서 술자리에서 이제 가볍게 여자들 공부해봤자 다 소용없다. 남자들이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웃고 넘겼지만 술자리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게 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왠지 맞춰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웃고 넘어갔는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웃었지? 웃지 말걸. 차라리 무언의 시위라도 할걸.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분위기가 나 때문에 싸해지잖아요. 나는 바른 말을 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분명 누군가는 아니 뭐 저런 가벼운 일에 웃자고 하는 말에 뭐 죽자고 덤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담들을 여기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언니들도 이런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나요? 근데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여자라면은 사실 한 번쯤은 다 느끼지 않았을까요? 뭔가 성적인 뭔가 대상이 되고 희롱의 대상이 되고 진짜 한 번쯤은 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공격을 막 하고 농담이야 왜 이래 약간 이런 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가 한 말의 무거움을 아냐 네가 얼마나 비수가 돼서 꽂히는지 네가 아니야. 근데 약간 이런 거였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일하는 것도 50대 60대 남성분들하고 사실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딱 그 꼰대 문화의 중심에 계신 분들이고 구시대를 답습하셔서 정말 남성 자체 문화에 그냥 너무 그 끝판왕들이시거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젊진 않지만 노처녀의 싱글의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약간 그들의 장난의 대상으로 사실 입에 오르고 내리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말이 저한테 상처가 됐는데 이제는 저도 조금 돌려서 비수를 같이 꽂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냥 뭐 남자하고 술할 수 있을 때 멋진 남자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말을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너무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도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 방식에 이제 학습된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저도 이제 같은 동종 업계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우리가 이런 거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 있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근무하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러면 또 엄청 많은 여성분들 똑같을 거거든요. 더 하겠죠? 더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비수를 딱 꽂잖아요. 이렇게 센 말을 해서 꽂으면은 그거에 아차 하는 남성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각은 하지 않을까? 아니요. 쟤 왜 저래라는 그 자각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농담을 하질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 또 없기도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다 대부분은 저 같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신뢰가 아닐까 반대로 아니면 분위기를 너무 싸하게 만들지 않을까 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는 계속 그냥 너무 그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쌓여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고 끄집어내주면 그래도 조심은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면은 아마 그렇게 경솔한 언급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한두 번 겪어보면은 이런 말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런 말 하면은 그래도 불편해하는구나 별로 재미가 없나 보구나 라고는 하고 이런 생각 정도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말은 이제 이런 젊은 세대한테는 안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꼰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냥 웃어줘야겠지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분들도 반대로 받아들이겠죠. 제가 사실은 조직에서 살짝 잔다르크형인데 저 약간 부당함을 잘 못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상하가 너무 확실한 문화다 보니까 아무도 잔다르크를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저도 약간 좀 장난식으로 비꼬아서 좀 뭐야 왜 이러시 얘기를 하면은 그 순간 분위기에 좀 싸해지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렀다. 내가 그게 두려워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상이 되니까. 저도 근데
나서지는 못해서 죽자고 덤빈 적은 없는데 항상 보면은 이런 얘기 듣고 집에 가면서 속상하죠. 짜증나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하면서 나랑 같이 일을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거였으면은 남자가 고용해서 일을 하지? 뭐 이런 생각하죠. 근데 저는 저도 되게 소심하고 좀 남의 눈치 많이 보고 시선이나 이런 거 의식을 많이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자리에서는 책에서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웃는가라는 질문만큼 누가 웃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농담에 웃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동이 괜찮지 않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 웃지 않는 것만으로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대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상대에게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와닿았어. 근데 그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소수자가 아닌데 과연 저걸 보고 누가 상처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건 좀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어떤 막 성적인 농담이나 불편한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표정하게 일관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뭐야 이 농담이 재미가 없네? 다음에는 이 사람 앞에서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되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여성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 시커먼스 같은 걸 볼 때 사실은 우리는 그 비하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생각을 사실 하기가 난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이게 차별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근데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런 무릎팍도 사는 무당 그런 샤먼들을 비하한 거냐 약간 이런 말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운드리 너무 넓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심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컨텐츠를 뭐 책이든 영화든 자꾸 보고 경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네,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런 거를 접하지 않으면은 사실 저도 몰라요. 그냥 시커먼스 이런 거 혹은 뭐 흑인 요새는 그 영화 같은 데서 조선족 말투로 되게 코믹하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약간 가난하거나 못 살거나 떨어지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이런 것들을 조선족 말투, 연변 말투 이렇게 많이 써서 하는데 이런 게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내가 거기서 안 웃을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걸 계속 좀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좀 당해보지 않았어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층간소음으로 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까 당해봐야 이해가 된다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기사 같은 거 보고 왜 층간소음을 겪었던 피해자가 이제 뭐 위아랫집 가서 해코지한다 이런 기사 뜨면은 뭐 이렇게까지 해 그랬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정말 밑에 피해를 안 주려고 더 조심하게 돼요.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맞아. 밑에 사람도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부에서 열어주는 말이 방금 우리 같이 얘기 나눴던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는 생각.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이 자책했어요. 저도 되게 비슷한 여기에서 말한 다수자의 입장에 소속이 되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대학의 서열화라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라든지 이런 차별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인식되는 상황들을 사례로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기준을 누가 세웠는가? 우리는 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런 배경에 대한 걸 좀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혹시 언니들도 이 차별은 공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경험을 했다면? 아니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이 챕터 읽으면서 조금 여기도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경쟁이 굉장히 심한 사회다 보니까 대학 명문대에 대한 굉장히 입시 문도 좁고 회사도 사실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뭔가 나만큼의 고통을 겪지 않고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럼 솔직히 이 사람들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네. 그런데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도 장그래한테 식용유를 주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약간 이런 게 저도 약간 복합적인 생각이 들면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맞아. 그래서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서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 노력에 대해서 내가 응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막 목 줄의 색깔을 달리하면서 뭔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너무 모르겠어요. 여기서 쓰는데 결정 곤란이 왔어요. 결정 곤란이 왔어요. 표현 너무 좋다. 근데 약간 저 이 챕터에서 반성을 했던 부분은 제가 이제 외국인들을 좀 만나면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같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클라우디아라고 있어요. 누구야? 근데 클라우디아가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시집 온 여자인데 금발머리에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23~24살밖에 안 되는데 남편이 거의 한 50에 가까운 좀 결혼 이주 여성이구나. 예. 근데 사실 저도 이 친구를 헬스에서 만나서 그래서 친분을 쌓아갔는데 나도 알게 모르게 얘한테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냥 뭐 돈을 보고 결혼을 하러 우리나라에 왔나보다. 근데 여기서 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입버릇처럼 이 친구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야, 너 한국 사람 다 됐다. 그런데 여기 챕터에 나오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이제 자기가 좀 부당하고 불편한 말 중에 하나가 그치. 너 한국 사람 다 됐다.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단 한 그러니까 번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한국에 이주자들이 와갖고 15년, 20년 정도 살면서 나는 이미 국적이 한국인인데 난 한국인인데 한국인인 나한테 너 한국 사람 다 됐다. 그럼 은연중에 나를 구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건데 제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게 있냐면 한국 사람 다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한국인이 뭔가 더 우월한 맞아요. 위치에 있다라는 걸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너무 콕 집어주니까 나 진짜 이 챕터에서 정말 자책했다니까요. 저도 시겁했어요. 어떡하지? 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근데 저도 되게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국 사람 다 됐다도 그렇고 비정규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별도 그렇고 혹은 그 캠퍼스 나누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뭐 본교냐 캠퍼스냐 네. 이런 거 뭐 대학이나 주변에 조카나 이런 데 쓴다고 하면은 본교야 캠퍼스 이런 거 얘기하고 물어보고 했던 거 되게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건데 저도 이런 거 안 돼라고 생각하고 이런 책 골라서 읽는 사람인데 저도 그래왔던 게 되게 깨달을 부분이 많죠. 근데 정말 답을 내리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모두가 다 같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사람들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결과가 평등해야 돼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거는 이것도 당연하다고 맞아. 보이고 결론을 내리기 정말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을 하나 고민하게 됐는데 여기서 능력은 하나가 아니며 전부도 아니다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주입식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정말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어릴 때부터 내가 재능 있는 그런 분야로 확실하게 그 진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처럼 꼭 스카이만 고집하고 그리고 수능 성적에만 집착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정년을 채우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 건가?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릴 때부터 다양한 직업을 좀 경험할 수 있고 내 재능에 맞춰가지고 꼭 엉덩이 붙이고 공부만 하는 게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 적성 안 맞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걸로만 성적이
판가람이 나니까 그걸로만 경쟁을 하는 분위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가 그거를 받쳐줄 수 있으면 사실 그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사실 계급의 사다리가 있는데 그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쵸. 사실 그거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저 개인적인 생각 그나마 조금 깨진 게 요새 이제 워낙 디지털 시대니까 음악과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잘 만들어서 뭐 하나로 대박 날 수 있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뭐 경제 공부해가지고 자기 막 그 투자하는 것들 막 올려가지고 그걸로도 유명해지고 그래도 저희가 어릴 때보다는 조금은 더 확대된 것 같은 느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거 그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그 혹시 진로 선택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한 번도 공대 가란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저 여고 나왔는데 저희 이제 학교에서 성적이 높은 애들도 모두 다 공대 얘기는 아무도 안 하셨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 적성이라 제 그 선택지 속에 아예 없었거든요. 뭐 의학학 계열이네 혹은 사범대 이런 데들은 많이 이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이런 데 가면 좋을 거다라고 이제 권유를 해주시는 게 뭐 교사나 이런 사범이나 내 계열 이런 걸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공대는 정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생각조차 못 해봤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근데 또 이공계열이 많이 뜨잖아요. 이미 옛날부터 이공계가 그렇죠. 대세였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애들이 정말 공대를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공을 선택할 때에는 여자들이 오랫동안 일을 한다라는 건 전제하지 않고 이제 20대 한 중후반에는 결혼을 하니까 결혼해서 또 가질 수 있는 직업군 중에서 좋고 안정된 그런 직업. 맞아요. 그런 직업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공. 그게 결국 거의 대부분 문과예요. 결국에 내가 많이 듣고 보고 경험했던 바운더리 안에서 선택하니까 저도 집안에서나 선생님들도 다 비슷한 수진님 같은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더 문과생이 많고 남성들이 이공계열이 많은 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이제 그게 저희 때는 문과라 죄송한 분위기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취업난이 있긴 있었지만 IMF 바로 직후라서 그래도 문이과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대학문의 좁고 크고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문과를 가면 취업이 안 되는 분위기라서 오히려 그걸 추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그때만 해도 사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사실 문과가 인기가 훨씬 더 많았고 특히 여자애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실 추천을 안 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되게 딴 얘기긴 한데 갑자기 저 중학교 때 가정, 실과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바느질을 왜 시키냐고. 가정. 저 전교 최저점. 뜨개질 바느질 이런 거. 뜨개질 바느질. 수예. 뭐 되게 많아. 여러 가지. 요새는 실과가 없어지고 기가로 바뀌었어요. 기술가정으로 바뀌었나요? 지금은? 네네. 그래서 난 지금 생각하면 왜 그걸 왜 배웠는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느 정도 뭐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고 주변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도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공대가 대세야. 진짜 공대가 대세야.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좋은 처우를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기회 폭이 넓어가지고 나도 공대를 갈 걸. 미투.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이게 3부가 아니라 7장이죠. 2부의 7장. 내 눈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라는 소제목으로 퀴어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축제를 반대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제를 불편해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소음이 발생하고 복잡하고 정신없고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왜 우리 동네에서 축제해. 이런 입장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나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퀴어 축제만큼은 반대 시위를 그 옆에서 열 정도로 굉장히 격렬하게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도 작가가 단순히 이제 퀴어가 참여하는 축제에 불과한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렇게나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런 인간의 심리. 이거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포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나는 퀴어 싫어, 성소수자는 싫어라고 하는 거랑 사실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안 나오고 다른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성소수자들이 계속 커밍아웃을 하고 뭐 축제를 하고 뭐 자기들의 의견을 정말 좀 세게 말을 하고 하는 거는 이렇지 않으면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수자들로서 안 보이면은 이거는 아예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길거리에 안 보이면은 이거는 내가 안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못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대놓고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그렇게 큰 소리 내는 게 불편하니까 너넨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 내 눈에만 안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너희를 우리 다수자의 세상으로 대중의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너네는 그냥 소수자인 채로 있어. 너는 차별 우리 바깥에 있어. 라고 하는 거랑 동의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차별을 하는 거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포장을 하는 거죠. 내 눈에만 보이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 정말 이것도 어렵네요. 아니,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그래 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해서 뭔가 자연의 섭리를 너희는 거스르고 있다 이런 맥락을 보면 그 반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 사람들의 성 정체성은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격렬하게 차까지 부시고 막 몸싸움을 해가며 그렇게 반대를 할 이유가 그렇게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저는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독 기사 같은 걸 봐도 다른 것보다는 어떤 이런 퀴어 축제라던가 최근에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애인을 둔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실혼 관계로 해서 한 사람의 의료보험에 다른 사람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됐나 봐요, 그때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건 거예요. 왜 우리는 사실혼 관계인데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느냐.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졌어요. 위법이라고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혼인이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의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에서도 부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다 그래 맞아 이런 댓글이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그런 시각을 갖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건 장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거는 저는 교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장애, 비장애 그리고 인종 뭐 성별로 인해서 차별을 하면 안 돼라는 교육을 자연스럽게 받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튀는 행동을 하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동성애에서 있어서만큼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교육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격렬하게 내가 반대 시위를 하더라도 괜찮아. 오히려 나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 입법의 문제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정서상 그걸 차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크지 않나? 네, 그래서 더 격렬하게 반대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그 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할 때 가장 좀 대중의 호응을 많이 얻는 게 약간 이렇게 아예 범죄자, 아예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욕할 때에는 사실 그냥 시들하대요. 그냥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사이에 이제 소수자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호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뒤쪽으로 그런 안 좋은 표현을 했을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는 게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성소수자 이런 경우가 제일 많다고. 무의식적으로 대놓고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누구나가 욕하는 거는 사실 그게 좀 약하다는 거죠. 그런 임팩트가. 쾌감이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조하기가 약하다. 근데 이거는 아직 선을 안 그어준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돼라고 우리가 다 같이 약속이 된 것도 아니고 그치만 모두가 다 나쁘다고 욕하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 네. 하니까 근데 이게 또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냐면 이게 3부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에는 권위에 순응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현재의 법과 질서를 고수하려는 경향과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에서도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입법의 문제, 입법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 너희들이 사실혼 관계고 그래서 인정해주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라는 게 법적으로 말 그대로 차별금지법처럼 차별하지 말아라라고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가 되고 그랬을 때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현재의 법과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게 당연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겐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뭐 인권 운동가라던가 페미니스트라던가 뭐 난민을 향한 불편한 시선을 같은 어떤 맥락에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미 편한데 갑자기 난민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거나 내 세금을 그들에게 써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갔을 때 나는 되게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사회에서 당연히 법하고 질서는 필요하죠. 근데 다 꼴린 대로 살면은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끼리 사실 약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 법과 질서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 틀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사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판단도 못할 정도로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자라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 간접적으로도 뭐 다양한 뭐 문화나 집단이나 사회를 좀 체험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우리 볼 수 있는 기회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80년대보다는 90년대 좀 약간 더 시선이 다양해졌고 뭐 지금 사실 더 그렇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사회가 사회는 사실 차별성을 깔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생기지만 그마저도 새로운 좀 차별을 낳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막 나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 한국은 이게 문제야. 어디는 이렇게 해. 그런데 또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야 한국은 안 그래. 한국은 이게 맞아. 라고 해서 서로 어떤 차별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뭐 사회가 또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기는 갈등들을 되게 이슈화 많이 시켜서 좀 더 바람직하게 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정말 너무 우리가 새마을 운동에서 갑자기 이렇게 경제가 부흥했던 것처럼 이제는 뭐 너무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에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양해지는 게 진짜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정말로. 이게 사실 좋게 갈 수도 있겠지만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이슈화를 시켜서 이런 걸 좀 약간 열린 자세로 좀 받아들이고 얘기해야 되는 게 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다들. 네, 법과 질서에 순응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사회화를 이룬 사람 우리 인류라는 거가 모두 가지고 있는 약속인 거잖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뭐 우리 사회 자체가 구성이 되지가 않으니까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법과 질서가 사실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이 법도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법을 가지고 과거를 보면은
이 과거의 세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름대로 법과 질서, 그 나름의 법과 질서가 있었고 지금 세상도 뭐 한 30-40년 뒤에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지금의 법과 질서가 완벽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맞나? 이게 이 커버하지 못하는 범위는 없나? 사각지대는 없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불합리가 생기지 않나?를 계속 이렇게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변하는 것 자체가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속 변해가는 과정 자체가. 이거는 완성형이 맞아. 없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쪽이 아까 이제 뭐 다수의 역차별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쪽이 이제 권익이 너무 신장되면은 또 반대쪽에서 이런 거를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지금은 그게 사실은 좀 빠르게 우리는 오히려 약간 좀 불을 지피는 경향도 있고 이제 이슈화를 위해서 불을 지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격렬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계속 던져지고 또 마모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을 쓴다고 해서 제가 망하지 않거든요. 제가 망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여성을 위한 어떤 정책을 발의한다고 해서 난민을 위한 정책을 발의한다고 해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발의한다고 해서 뭐 내 피부에 체감할 만큼 내가 손해를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대로 살아갈 뿐인데 그래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몰랐다, 네가 예민하다라는 방어보다 더 잘 알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다라는 성찰을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작가의 이런 생각들이 너무도 공감이 돼가지고 그냥 내 걸 뺏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나는 그대로 사실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나눠서 주는 그런 관점으로 차별을 점점 더 없애가기 위한 노력?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좀 더 공부하고 내가 더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버리는 그런 시작부터 차별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네. 근데 책 제목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선량한 차별주의자? 우리 다 아닌가요, 솔직히?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책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저처럼 나는 차별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오픈마인드야. 난 열려있어. 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해. 라고 마음 먹고 있던 언니들은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와, 소름 끼쳐. 제가 그대로 써놨거든요. 네. 숟가락 얹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아까 우리 교육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교육을 이런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키우거나 접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저 뭐 가끔 이제 만나는 이제 사촌이나 아니면은 뭐 동생 조카나 이렇게 봤어도 되게 무의식 중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놀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너무 할 때 진짜 많이 해요. 한 번씩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네. 그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면 더욱더 네.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내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로? 픽사의 소울이요. 네, 소울도 재밌게 봤는데 네, 다음 주에는 수지님이 선정해주신 영화 소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네, 작별을 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